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됩니다. 군수 공장을 연달아 방문을 했다면서요, 대표님? 네, 지난 8월 3일부터 네, 5일까지였습니다. 중요 군수 공장을 잇따라 시찰을 했는데요. 예,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공장, 그리고 전략 순항 미사일과 무인 공격기의 엔진을 만드는 엔진 공장도 방문을 했고요. 예, 미사일 발사대 차량, 뭐 차가 이제 요즘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데 그 네, 차량 생산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북한 언론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 순항 미사일과 무인 공격기 발동기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중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 중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과업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사포탄 공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미사일 무인 공격기 엔진 공장에서도 그랬는데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이 무기 현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음, 무기 현대화를 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해주면서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 준비를 잘하려면 더욱더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덧붙였냐? 예. 국방 경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무기 음, 현대화가 국방 경제 사업에서 결정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네. 국방 경제 사업이란 말은 그동안에 잘 못 들어본 용어였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 시찰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방 경제? 그렇다면 이거 무기를 네. 수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8월 21일, 24일 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그 전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북한 당국은 이거 북침 전쟁 연습이라면서 막 반발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음, 방문인가, 이렇게 봤는데 현대화, 무기 현대화를 통해서 국방 경제 사업 잘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점검 방문이 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러시아를 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국방 경제라는 게 러시아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사업일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 그런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들을 쭉 보면 예. 방사포탄 공장, 그다음에 음. 저격소총, 순항미사일 무인 공격기, 네. 이거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어. 치르는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들이라는 점, 이게 눈에 띄고요. 네. 또 하나,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초청했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 차례 만났어요. 음.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오른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7월 26일에는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이게 예. 전승절 7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한 음. 행사였는데 여기에 또 이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구경을 시켰습니다. 음.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기들이 네. 화성 18형을 비롯한 대륙간 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중장거리 극초음 미사일, 그다음에 각종 신형 무인기 등이 전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위한 사전 작업 음. 비슷한 느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러시아의 무기를 여러 차례 음. 지원한 것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미 지원을 했고 이번에 또 직접 지도자가 네. 어떻게 보면 직접 영업을 하는 듯한 모습을 그러네요. 연출을.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 네. 지원 또는 무기 수출을 네.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음.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하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어떤 무기들을 지원해 왔습니까, 대표님? 일단 작년 네. 9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쓰려고 네. 북한에서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어. 됐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예.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용병 기업이죠, 바그너 그룹, 여기에 음. 보병용 로켓, 미사일 네. 등을 또 판매를 한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3월,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탄약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음. 이런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네.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라는 곳에서 옛 소련제 그 다연장 로켓포를 운영하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부대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 동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게 이제 옛날 러시아산 이 다연장 로켓포인데 재밌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향해서 공격했던 이 다연장 로켓포에 쓰인 다연장 로켓 포탄 이게 북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네. 북한산 로켓을 사용하느냐 우크라이나군에 물었는데 우크라이나군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북한산 로켓이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 전달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에 의해서 압수된 포탄이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는 조금 재밌는 웃지 상황이 못하겠네요. 연출되기도 했죠. 네. 이게 지금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지원 또는 예. 수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러시아의 좀 전쟁 때문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고 있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한 된 것 같은데요. 러시아 외에도 좀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까? 사실 2009년과 2011년 사이 북한의 무기 수출량은 대략 한 350만 달러 정도에서 7만 5천 달러로 조금씩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이 수출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예. 북한의 무기 수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네. 얼마나 수출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은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2012년부터 5년간 북한에서 시리아 과학연구센터로 40차례 선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냈는데 네. 이 가운데에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와 관련된 품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에 밝히고 있고요. 또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로켓 발사기와 지대공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체계를 넘겨받았다. 이런 네.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에는 니제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태평양에 있는 섬 네. 작은 나라죠. 피지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도 무기 관련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들여왔다는 이런 네. 보도도 있었는데요. 주로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탄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2022년 6월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국방부에서도 무선 장비를 2차례에 걸쳐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2022년 정찰 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 장비를 또 해외에 네.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신제품도 생산하면서 수출을 추진하는 네. 이런 장면들도 목격이 됐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 러시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북한 무기까지 들여와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이것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사실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네. 전략적으로 3일 만에 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공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수도 점령에 실패했고 지금 1년 6개월이 그러게요. 지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1년 동안 생산하는 포탄의 3배에 이르는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이미 지금 소모를 한 상태고요. 그 정도군요. 하루에 여러 네. 가지 형태의 다양한 포탄들 5만 발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은 거의 다 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만들면서 예.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포탄을 생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 포탄 생산 능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에게까지 지금 네.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펼쳐진 셈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까지 이 전쟁 중에 날아갔군요. 자, 그렇다면 북한 정부가 무기를 수출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에 무기 판매를 한다면 그로부터 얻는 이득은 돈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이 클 것 같아요. 그 국제사회의 네. 경제 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석탄 수출이 중단됐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니까 농산물 수출도 금지하고 수산물 수출도 막혀 있는 상황. 그래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막 머리카락, 가발, 속눈썹 수출까지 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북중무역 이것도 급속히 감소하면서 지금 배급량까지 줄고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 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제재 항목이 아닌 외화벌이 수단이 있는데 이게 여행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여행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네.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얻는 이득도 있겠죠. 무기 수출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사실 이 열병식 같은 행사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좋아지고 음.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자, 앞으로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되려고 할 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네. 북한에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하기가 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죠.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음. 중장기적 외교적 이득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뭐 사실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얻는 긍정적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보면 사실 국제사회 한동안 있었던 평화 네. 또 국가 주권의 원칙 이런 국제사회의 질서가 한동안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 국제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보느냐. 네. 러시아는 이것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음. 주장하고 있지만 심지어 전쟁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특수작전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전쟁임을 부정하고 네. 있지만 국제사회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이것은 국제사회 질서와 평화를 깬 무력 공격이라고 불법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 침공 국가인 러시아를 북한이 도와준다? 네.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네. 불법 무기,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국제사회 안정을 해치는 나라 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무력 침공을 하면서 음. 국제사회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 또 하나의 낙인이 찍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풀고 네. 대화와 협력으로 경제 발전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정부 초기의 어떤 전략, 국가 전략 이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실행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일 동맹 네. 여기에 맞서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 동맹 이걸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아마 북한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네. 만약에 북한이 한미일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같이 군사 동맹으로 참여할 것인가? 근데 이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마 북한은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창기에는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이 약해지고 네. 있습니다. 약간 발을 빼내는 모습 그렇죠. 같은. 왜 그럴까요? 네. 이 미국과 서방 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무역 질서. 이 세계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만약에 이 무역 질서에서 네. 중국이 이탈하거나 중국이 빠진다? 그러면 중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히 성장했던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에요. 이 딜레마, 이 모순에 네. 중국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큰 나라도 그 모순 그러게요. 때문에 미국과 서방 사회에 맞서는 것은 중국 발전이 아니라 중국의 후퇴, 경제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점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회와 맞서는 방식으로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립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과연 러시아, 중국, 북한 동맹이 강력히 이루어질 것인가 그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여기에 북한 사회가 지나치게 모험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중국도 심지어는 러시아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이 다 실리에 맞춰서 외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외교를 통해서 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 경제 사업에 대해서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